식물인간이 되신 전 장인어른을 뵈러 요양원에 갔을 때였습니다. 김민준이라는 남자 요양보호사가 제게 물을 따라주는 척하며 재빨리 접힌 쪽지 하나를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불안에 떨고 있었고 입술은 무언가 말하려는 듯 필사적으로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끝에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질 때까지 쪽지를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몸을 돌리는 척하며 아무렇지 않게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요양원 문을 나서자 눈부신 햇살에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쪽지를 펼치자 그 위에는 날림으로 쓰였지만 힘이 들어간 두 줄의 글씨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비용을 납부하지 마세요. 지난주 수요일 CCTV를 확인해 보세요. 제 이름은 박진우, 고서와 보건가입니다. 3년 전 아내 서연우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당시 5살이던 딸 하윤이와 저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저명한 동양화가셨던 장인어른 서문호 화백은 검은머리 자식이 먼저 가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뇌출혈로 쓰러져 식물인간이 되셨습니다. 뺑소니 운전자는 아직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장인어른을 서울에서 가장 좋은 실버캐슬 프리미엄 요양원에 모셨습니다. 3년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주 찾아뵙고 매달 500만 원에 달하는 간병비를 제때 납부했습니다. 오늘도 저는 평소처럼 장인어른의 1인실 병실을 찾았습니다. 방 안은 의료기기에서 나는 규칙적인 삐삐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장인어른은 침대에 누워 계셨고 3년 전 화선지위를 호령하던 기백 넘치던 예술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얼굴은 깡말라 있었습니다. 저는 감각 없는 그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잠겨 나왔습니다. 아버님, 저 왔어요. 하윤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첫 시험에서 올백을 맞았어요. 아버님을 많이 보고 싶어 해요. 침대 옆 생체 신호 모니터의 심박 곡선은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그때 젊은 요양보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김민준, 20대 초반의 피부가 까무잡잡한 것이 순박해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을 돌본 지는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일처리가 꼼꼼했습니다. 박 선생님, 오셨습니까? 그는 제게 고개를 까딱하고는 능숙하게 장인어른의 몸을 돌려 닦아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서화백님, 오늘 상태는 안정적이십니다. 저는 장인어른의 얼굴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3년 동안 저는 이런 일방적인 대화에 아무런 대답도 들을 수 없는 하소연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때로는 거울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것은 갈 곳 없는 저의 죄책감과 그리움이었습니다. 연우에게 죄책감을 느낍니다. 사고가 나던 날 아내는 공항으로 저를 마중 나오던 길이었습니다. 저는 임시 감정 의뢰 때문에 30분 늦게 도착했습니다. 만약 제가 제 시간에 도착했더라면 어쩌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 죄책감 때문에 저는 장인어른을 돌보는 일에 집착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연우를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인 것처럼요. 김민준 씨가 한참 동안 분주히 움직이다 허리를 폈습니다. 선생님, 물 한 잔 떠다 드리겠습니다. 그는 정수기 쪽으로 몸을 돌려 저를 등졌습니다. 물을 받을 때 그의 몸이 아주 미세하게 멈칫했습니다. 그리고는 재빨리 고개를 돌려 저와 눈을 맞췄습니다. 그 눈빛에는 초조함과 미처 감추지 못한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가 물컵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제가 손을 뻗어 컵을 받으려는 순간 그의 손가락이 빠르고 은밀하게 제 손바닥에 차가운 무언가를 쥐어주었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작게 접힌 쪽지였습니다. 김민준 씨는 제게 물컵을 건네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물 온도는 괜찮으실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알아채기 힘들 정도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쪽지를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종이의 각이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를 보지 않고 컵을 들어 물을 한 모금 마시는 것으로 내면의 동요를 감췄습니다. 김민준 씨의 시선이 제게 몇 초간 머물렀다가 맹수에게 쫓기기라도 하는 듯
황급히 병실을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병실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텅 빈 공간에 기계음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의 호수에는 거대한 돌멩이가 던져진 뒤였습니다. 장인어른 곁에서 30분 정도 더 앉아 딸 하윤이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김민준 씨의 불안한 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평소처럼 장인어른의 이불깃을 여며드리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간호사실을 지날 때 김민준 씨가 수간호사에게 호되게 꾸중을 듣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에 오르고 나서야 저는 조심스럽게 손바닥을 펼쳤습니다. 작은 쪽지는 이미 손에 밴 땀으로 축축해져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펼치자 극도로 긴장한 상태에서 쓴 듯한 삐뚤빼뚤한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더 이상 비용을 납부하지 마세요. 지난주 수요일 CCTV를 확인해 보세요. 지난주 수요일의 CCTV. 이 몇 글자가 제 머릿속에 굳게 닫혀있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문 뒤에는 끝없는 어둠과 미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곱씹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바늘처럼 신경을 찔렀습니다. 왜 비용을 내지 말라는 거지? 장인어른의 간병은 멈출 수 없는데 왜 CCTV를 확인하라는 걸까? 지난주 수요일 요양원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저는 곧장 요양원 측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직감적으로 이 일은 조용히 처리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김민준 씨의 신중함과 두려움은 그가 엄청난 위험을 감수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제가 섣불리 움직이면 상대를 놀라게 할 뿐만 아니라 그를 해칠 수도 있었습니다. 작업실로 돌아와 문을 닫고 익숙한 원목 의자에 몸을 파묻었습니다. 작업실에는 낡은 종이와 먹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늘 저를 안정시켜주던 냄새였지만 오늘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쪽지와 김민준 씨의 겁에 질린 얼굴뿐이었습니다. 억지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김민준 씨는 장인어른의 전담 요양보호사다. 만약 요양원에 어떤 비리가 있다면 그가 가장 잘 알 것이다. 대놓고 말하지 못하고 이런 방식을 썼다는 건 일이 매우 심각하고 요양원 고위층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CCTV를 확인하라는 말이 핵심이다. 프리미엄 요양원은 안전을 위해 복도나 공용 공간에는 거의 모든 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병실 내부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보통 설치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김민준 씨가 보라고 한 것은 병실 밖의 CCTV일 것이다. 스마트폰 달력을 열어 지난주 수요일에 제가 무엇을 했는지 떠올려 봤습니다. 그날은 긴급 보건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고려시대의 화조도 잔결이었는데 밤늦게까지 일하느라 요양원에 가지 못했습니다. CCTV를 확인할 합당한 이유가 필요했습니다. 요양원의 경계를 사지 않을 만한 이유.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실버캣을 요양원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이번에는 병실로 바로 가지 않고 원장실을 찾았습니다. 원장은 김 씨였고 50대의 인상 좋아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박 선생님, 오늘 어쩐 일이십니까? 서화백님께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김 원장은 살갑게 차를 내왔습니다. 저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약간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원장님, 다름이 아니라 어제 아버님을 뵈러 왔는데 손목에 새로운 멍자국이 있더군요. 심한 건 아니지만 마음이 영편치 않아서요. 아시다시피 지금 아버님 상태가 간병에 혹시 소홀한 점이 있었는지 걱정이 돼서요. 김 원장의 미소가 순간 굳었지만 금세 평소로 돌아왔습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박 선생님, 걱정 마십시오. 저희 요양보호사들은 모두 전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라 어르신을 학대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아마 몸을 돌려드릴 때 부주의로 어디 부딪혔나 봅니다. 바로 수간호사에게 확인하라고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시고 전문적인 분들이라는 거 압니다. 저는 그의 말에 수긍하는 척하다가 화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사위된 입장에서 마음이 쓰이는 건 어쩔 수 없네요. 그래서 말인데 혹시 지난주 수요일 복도 CCTV를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냥 마음이라도 편해지려고요. 그날은 제가 일이 바빠서 못 왔었거든요. 저는 의도적으로 지난주 수요일을 언급했고 합당한 이유를 댔습니다. 김 원장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는 찻잔을 들어 김을 불며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제 말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며 저를 살피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고 손바닥에 땀이 찼습니다. 좋게 30초가 흐른 뒤 그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 선생님,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십니까? 당연히 협조해 드려야죠. 제가 보안팀 박 과장에게 안내하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규정상 CCTV 영상은 복사해 가실 순 없고 여기서만 보셔야 합니다. 물론입니다. 물론 정말 감사합니다. 원장님, 저는 서둘러 일어나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마음속에 돌덩이 하나가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보안팀 박 과장의 안내를 받아 CCTV실로 갔습니다. 벽면 전체를 채운 스크린이 수많은 작은 화면으로 나뉘어 요양원 구석구석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박 과장은 지난주 수요일 장인어른 병실 앞복도 영상을 찾아주었습니다. 시간은 아침 8시부터 배속을 높여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 영상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간호사, 요양보호사, 의사들이 오갔고 모든 것이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김민준 씨가 몇 번 병실을 드나들며 식사를 챙기고 약을 갈고 청소를 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규정에 어긋남이 없었고 아무런 문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점점 가라앉았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군 걸까? 아니면 김민준 씨가 그냥 장난을 친 걸까? 시간은 흘러 영상은 벌써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지친 저는 뻐근한 눈을 비볐습니다. 바로 그때 화면 속 모습에 숨이 멎었습니다. 오후 3시 15분, 흰 가운을 입은 남자가 복도에 나타났습니다. 제가 아는 의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스크와 금태 안경을 쓰고 곧장 장인어른의 병실 문으로 걸어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지? 왜 들어간 거지? 그는 병실에 약 10분간 머물렀습니다. 그 10분 동안 복도에는 아무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3시 25분, 그가 병실에서 나와 주위를 한번 살피더니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불과 2분 뒤 김민준 씨가 쟁반을 들고 복도 다른 쪽 끝에서 나타났습니다. 오후 약을 드리러 가는 듯 했습니다. 장인어른 병실 문 앞에 이르렀을 때 그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챈 듯 문을 거칠게 열고 뛰어 들어갔습니다. CCTV는 소리가 없었지만 당시 김민준 씨가 얼마나 경악하며 소리쳤을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곧 수간호사와 당직 의사가 달려왔고 한 무리의 사람들이 병실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약 30분 뒤에야 그들은 하나둘씩 병실을 떠났습니다. 제 시선은 그 금태 안경을 쓴 남자에게 고정되었습니다. 마스크를 썼지만 그 점잖으면서도 어딘가 음습한 분위기가 이상하게 낯익었습니다. 어디서 봤더라? 저는 박 과장에게 영상을 멈춰달라고 했습니다. 그 남자가 병실을 나서는 순간의 모습을, 그의 체형과 옷차림, 머리 스타일을 머릿속에 똑똑히 새겼습니다. 다 확인하셨습니까, 박 선생님? 박 과장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네, 다 봤습니다. 저는 애써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별 이상은 없네요. 제가 괜한 걱정을 했나 봅니다. 고마웠습니다. 박 과장님. 요양원을 나와 차에 앉으니 등이 식은땀으로 축축했습니다. 그 남자는 절대로 의사가 아니다. 그가 병실에 있었던 10분 동안 분명 장인어른에게 무슨 짓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김민준 씨가 우연히 첫 번째로 이상을 발견한 것이다. 그는 감히 소란을 피우지 못하고 쪽지로 내게 알려준 것이다. 더 이상 비용을 납부하지 마세요. 이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끔찍한 추측이 온몸에 소름을 돋게 했습니다. 그들은 장인어른이 살아있는 것을 원치 않는 게 아닐까? 그 금태 안경 쓴 남자가 가시처럼 뇌리에 밝혔습니다.
CCTV에 그가 나타났던 몇 초의 영상을 계속 되감아보며 희미한 형체와 독특한 분위기에서 실마리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그 지적으로 보이면서도 비열한 느낌이 자꾸만 한 사람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제가 애써 잊으려 했던 사람, 제 동서 이시혁, 연우의 형부입니다. 이시혁은 상장된 제약회사의 부사장이었고 연우의 언니 서유라는 그와 결혼한 후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선남선녀의 완벽한 부부였지만 저는 이시혁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을 볼 때 항상 무언가를 계산하고 평가하는 듯한 차가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연우가 살아있을 때 언니가 행복하지 않다고 제게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이시혁의 통제욕이 너무 심하다고 했습니다. 3년 전 연우의 사고 후 이시혁과 서유라 씨도 병원으로 장인어른을 찾아왔었습니다. 당시 이시혁은 몹시 슬퍼하며 의료비 일부를 부담하겠다고 했지만 제가 거절했습니다. 그 후로 두 집안의 왕래는 거의 없었습니다. CCTV 속 남자는 키와 체형 그리고 그의 상징과도 같은 금태 안경까지 이시혁과 너무나도 흡사했습니다. 이 발견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이시혁이 왜 이미 식물인간이 된 장인어른에게 손을 대려는 걸까? 동기. 그의 동기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저는 즉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별명은 K형, 뒷세계에 발이 넓고 정보가 빠른 사설탐정입니다. K형, 사람 하나만 좀 알아봐줘. 해천제약 부사장 이시혁. 최근 재정 상태랑 지난주 수요일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어디 있었는지 알아봐줘. 전화기 너머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이쿠, 박보건과 나리, 무슨 일이시길래 직접 행차하셨나? K형이 농담을 건넸습니다. 알았어, 문제없지. 늘 하던 대로. 전화를 끊고 저는 예전에 연우와 함께 살던 집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3년 전 사고 후 딸과 함께 이사 나왔고 그 집은 계속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에는 제 이름과 연우의 이름이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이 쓰러지신 후 그 집을 팔아 비싼 간병비를 충당하려 했지만 형님인 서유라 씨가 극구 반대했습니다. 부모님이 자매에게 남겨주신 추억이라며 팔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일로 우리는 사이가 틀어지기도 했습니다. 문을 열자 묵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곧장 서재로가 장인어른이 예전에 쓰시던 낡은 금고를 열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전통적인 분이라 중요한 서류는 집에 보관하길 좋아하셨습니다. 금고 비밀번호는 연우의 생일이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귀한 고서와 탁본 몇 점과 함께 서류 뭉치가 있었습니다. 맨 위에 파일을 펼치자 장인어른의 유언장이 나왔습니다. 유언장은 3년 전 연우의 사고 직후에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빠르게 훑어내리자 심장이 점점 조여왔습니다. 유언의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두 채의 부동산과 은행 예금, 그리고 값비싼 골동품과 서화를 포함한 전 재산을 그가 세상을 떠난 후 모두 외손녀인 제 딸 하윤이에게 상속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유언 집행인은 저, 박진우였습니다. 유언장 마지막 장에는 추가 조항이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의 강건한 필체였습니다. 딸 유라는 성정이 유약하고 남편 될 자가 불의하니 그에게 맡겼다가는 가업이 남의 손에 넘어갈까 두렵다. 고로 이리 결정함은 편애가 아니요 가산을 보전하기 위함이라. 하윤이가 성인이 된 후 만일 그 사촌이 도움이 필요하다면 남매의 정으로 헤아려 도울 것이다. 유언장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모든 것이 설명되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이미 이시혁의 사람됨을 꿰뚫어보고 계셨던 겁니다. 유라 씨가 재산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 야심만만한 사위 이시혁의 배만 불릴 것을 걱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호한 방식으로 모든 재산을 한 세대 건너뛰어 제 딸 하윤이에게 물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든 것을 지키고 집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이 살아계시는 한 비록 식물인간일지라도 이 유언은 효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이시혁은 서씨 집안의 재산에 손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장인어른이 돌아가시면 이시혁은 아내 서유라를 조종하고 아들의 후견인이라는 명목으로 헤아려 도울 목 이상을
어쩌면 그 이상을 차지하려 들 것입니다. 그리고 매달 500만 원을 내며 장인어른의 생명을 필사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제가 그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김민준 씨의 쪽지가 이제는 피비린내 나는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제게 돈을 아끼라고 알려준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쓰는 돈 한 푼 한 푼이 다른 누군가에게 제 장인어른을 죽일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때 K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진우야, 네가 알아봐달라고 한 이시혁? 좀 재미있는 놈인데? K형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해천제약, 최근에 자금줄에 큰 문제가 생겨서 주가가 폭락했어. 이시혁 개인 명의로 된 투자 프로젝트 몇 개가 완전히 망했고 빚더미에 앉았어. 여러 은행에서 독촉장이 날아오고 있고 지금 완전 깡통이야. 구멍 메울 큰돈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오후는 차량 블랙박스 확인했어. 지난주 수요일 오후 2시 50분 그의 차가 실버캣을 요양원 근처 주차장으로 들어갔고 4시 10분에 떠났어. 모든 단서가 맞아떨어졌습니다. 이시혁은 돈 때문에 이성을 잃은 것입니다. 그는 장인어른을 죽여 유언을 실행시키고 아내와 제 딸을 통해 서씨 집안의 재산을 빼돌리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버캣을 요양원의 김원장, 그는 왜 이시혁에게 협조했을까? 문득 처음 실버캐슬을 둘러볼 때 김원장이 무심코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아들이 해천제약에서 일하고 있다고. 돈과 이익 그리고 혈연으로 얽힌 거대한 그물이 순식간에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소름 끼치는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대나 부주의가 아니었습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3년 동안 제 돈으로 살인자들에게 편리한 도살장을 제공해온 셈이었습니다. 무언가 해야만 했습니다. 장인어른을 위해서, 연우를 위해서, 하윤이를 위해서,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 손에 든 유언장을 보며 대담하고 위험한 계획이 마음속에서 서서히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이의지. 판을 짜서 이시혁과 김원장이 스스로 제가 파놓은 함정으로 걸어 들어오게 만들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내부자가 필요했습니다. 그 사람은 김민준 씨밖에 없었습니다. 그와 다시 접촉해서 그의 안전을 보장해야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요양원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김민준 씨의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요양원에서 멀지 않은 달동네였습니다. 저녁에 그가 퇴근하기를 기다려 집 아래 정겨운 포장마차에서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돌아서서 도망치려 했습니다. 민준 씨, 겁먹지 말아요. 해치려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의 팔을 붙잡아 자리에 앉혔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왔어요. 그는 겁에 질린 눈으로 저를 보며 입술을 떨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춰 은행카드 한 장을 그에게 밀었습니다. 여기 5천만 원 들어있어요. 민준 씨가 받아야 할 돈이에요. 어머님이 계속 약을 드셔야 하는 사정 알고 있어요. 김민준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집안 사정은 K형에게 부탁해 미리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편찮으신 어머니를 위해 힘든 요양보호사 일을 선택한 효자. 이것이 제가 그를 신뢰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선생님, 저 받을 수 없습니다. 그가 카드를 밀어냈습니다. 그의 눈빛은 갈등으로 가득했습니다. 받아야 해요.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건 매수가 아니라 성금이에요. 저를 좀 도와줘야겠어요. 어머님이 다시는 약값 걱정 안 하시게 될 그런 일이에요. 김민준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희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저는 제 계획을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누군가 제 장인어른을 해치려는 것 같아요. CCTV 속 그 남자 누군지 알아냈습니다. 이제 민준 씨가 저와 함께 연극을 한 편 해줘야 해요. 제가 요양원에 쳐들어가서 멍자국과 부실한 간병을 이유로 난동을 부릴 겁니다. 그리고 치료의 희망을 잃었다며 더 이상 비싼 비용은 내지 않고 최소한의 생명 유지 장치만 유지하겠다고 할 겁니다. 제가 포기했다고 생각하면
그들은 경계를 풀고 다음 단계를 진행하겠죠. 민준 씨가 할 일은 그들을 주시하는 겁니다. 자신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최대한 증거를 모아주세요. 특히 그 금태 안경 쓴 남자. 그가 다음에 손을 쓸 시간, 방법, 그리고 그가 김 원장에게 약속한 대가 같은 것들이요. 저는 김민준 씨를 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일이 성공하면 2억 원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준 씨는 이 일에서 깨끗하게 빼드리겠습니다. 김민준 씨의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그는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두려움에서 결의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는 힘껏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 하겠습니다. 그놈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서화백님처럼 좋으신 분을. 다음 날, 저는 계획대로 실버캣을 요양원에 쳐들어갔습니다. 휴대폰에 찍어둔 장인어른의 손목멍 사진을 들고 간호사실에서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이게 서울 최고라는 서비스입니까? 한 달에 500만 원씩 내는데 돌아오는 게 고작 이거냐고요? 우리 장인어른 이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아팠다고 하셨을 것 같습니까? 저는 휴대폰을 거의 수간호사 얼굴에 들이밀었습니다. 제 고함 소리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김 원장이 소식을 듣고 달려와 여전히 그 좋은 사람인 척하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진정하시고 말씀으로 하시죠. 할 말 없습니다. 저는 그를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적극적인 치료와 특별 간호는 중단합니다. 최소한의 병상 비용과 영양액 비용만 내겠습니다. 이제야 알겠네요. 돈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그저 고통만 더하게 할 뿐이라는 걸. 이만하면 됐습니다. 하늘의 뜻에 맡기겠어요. 말을 마치고 저는 분노에 찬 모습으로 돌아섰습니다. 돌아설 때 곁눈질로 본 김 원장의 인자한 얼굴에 감출 수 없는 희열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고기가 미끼를 물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요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비싼 비용에 짓눌리고 가족의 회복에 완전히 절망한 보호자의 모습을 연기했습니다. 동시에 K형에게 24시간 이시역을 감시하라고 했습니다. 그의 회사, 그의 집, 그가 가는 모든 곳을요. 셋째 날 밤 김민준 씨에게서 암호화된 메시지가 왔습니다. 단 2글자. 금요일. 그날은 제가 기본 비용을 납부하기로 약속한 날이었습니다. 그날 손을 써서 자연사로 위장하려는 걸까? 곧이어 K형의 전화도 걸려왔습니다. 진우야, 이시혁이 오늘 오후에 뒷골목 시장에 갔었어. 물건 하나를 샀는데 고순도 염화칼륨 주사액이야. 염화칼륨 정맥 주사, 사형을 집행하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심장을 빠르게 멈추게 하고 부검에서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인체 자체에도 칼륨 이온이 있기 때문에 특별 검사를 하지 않는 한 신부전 합병증으로 오인되기 쉽습니다. 전화기를 쥔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움직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김민준 씨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어떻게든 병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줘요. 녹음되는 걸로. 돈은 문제없고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그리고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형사? 나 박진우야. 3년 전 내 아내 뺑소니 사건 관련해서 새로운 단서가 좀 있어. 아마 고의적인 살인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 전화기 저편은 경찰청 강력팀에 있는 제 동창 최 형사였습니다. 사냥을 위한 거대한 그물이 조용히 펼쳐졌습니다. 이제 제가 공들여 준비한 무대에 잘난 체 하는 사냥감이 금요일에 스스로 걸어 들어오기만 기다리면 되었습니다. 금요일. 날씨는 흐렸습니다. 잿빛 구름이 낮게 깔려 공기는 숨막히게 무거웠습니다. 저는 계획대로 오후 2시 반에 실버캣을 요양원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가는 길에 최 형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표, 삼시경 도착 예상, 인력 배치 완료. 최 형사에게서 한 글자의 답장이 왔습니다. 젠타. 저는 요양원 건너편,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차를 세웠습니다. 이곳에서는 요양원 정문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손바닥은 땀으로 흥건했고 심장은 갈비뼈를 때리며 울렸습니다.
이것은 연습이 아닌 실전이었습니다. 어느 한 부분이라도 어긋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2시 50분, 이시혁의 차가 정확히 제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흰 가운 대신 평상복 차림이었지만 그 금태 안경은 흐린 날씨에도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바로 내리지 않고 차 안에서 10분 가까이 앉아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신경이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2시 59분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김민준 씨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김 원장이 방금 전 직원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모두 3층 회의실로 갔습니다. 성동격서, 성동긱스. 그들은 장인어른이 계신 1층 병동을 비워 이시혁에게 완벽하게 방해받지 않는 범행 환경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역시나 메시지가 온 지 1분도 채 안 되어 이시혁이 차문을 열고 평범해 보이는 서류 가방을 든 채 빠른 걸음으로 요양원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즉시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최 형사가 준 전용 채널이었습니다. 목표 진입, A조, 검거 준비, 수신 양호. 무전기에서 최 형사의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요양원 안 이시혁은 익숙하게 안내 데스크를 피해 측면 비상계단으로 곧장 1층으로 향했습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고 기계 작동음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는 장인어른 병실 문 앞에 이르러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병실 안 장인어른은 잠든 듯 조용히 누워 계셨습니다. 이시혁은 침대 옆으로 다가가 아무런 반응이 없는 서문호 화백을 보고는 눈 속에 쾌감과 조바심이 스쳤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을 열어 주사기와 투명한 액체가 든 작은 병을 꺼냈습니다. 능숙하게 액체를 주사기에 뽑아 공기를 빼고 이불을 걷어 장인어른 팔에 있는 영양액 주입용 카테터를 찾았습니다. 그는 주사 바늘을 카테터 연결구에 꽂고 염화칼륨을 천천히 주입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발버둥도 비명도 없을 것입니다. 식물인간은 잠결에 평온하게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영감님, 절 원망하진 마쇼. 이시혁은 목소리를 낮춰 혼잣말을 했습니다. 원망하려면 당신 그 죽은 딸이랑 착한 사위를 원망해야지. 당신들이 당신들 것도 아닌 걸 너무 오래 쥐고 있었어. 그의 손가락은 이미 주사기 피스톤을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거칠게 열렸습니다. 이시혁은 온몸을 떨며 주사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는 경악하며 돌아보았고 그가 예상했던 요양보호사가 아닌 경찰 제복을 입은 2명의 냉정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선두에 선 사람은 최 형사였습니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최 형사가 날카롭게 외쳤습니다. 이시혁의 머릿속이 윙 하고 울리며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꿈에도 경찰이 여기에 나타날 줄 몰랐습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손에 든 주사기를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 경찰이 재빠르게 다가와 관절 꺾기로 그를 꼼짝 못하게 바닥에 내리찍었습니다. 차가운 수갑이 철컥 소리를 내며 그의 손목을 채웠습니다. 염화칼륨이 가득 든 주사기는 그의 힘없는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시혁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한다. 경찰서까지 같이 가시죠. 최 형사가 그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거의 동시에 다른 경찰팀이 3층 회의실로 들이닥쳐 회의 중이던 김 원장을 제압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경찰의 등장에 김 원장의 얼굴은 잿빛이 되었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무전기로 들려오는 상황을 들으며 꽉 쥐었던 주먹을 천천히 풀었습니다. 끝났다. 아니, 아직이었다. 저는 차에 시동을 걸었지만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판의 마지막 조각을 맞추기 위해 만나야 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 장인어른의 병실로 갔습니다. 김민준 씨가 침대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방금 경찰 조사를 마친 참이었고 얼굴에는 아직 안도감과 흥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병상 머리맡 눈에 띄지 않는 보조 배터리 모양의 물건에서 희미한 붉은 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김민준 씨가 위험을 무릅쓰고 설치한 초소형 카메라였습니다.
그것은 이 시역의 범행 과정을 모두 녹화했습니다. 선생님, 김민준 씨가 저를 보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나머지는 제게 맡기고 우선 좀 쉬어요. 내일 약속한 돈 보내줄게요. 김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시울이 약간 붉어졌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병실을 나갔습니다. 병실에는 저와 장인어른 둘만 남았습니다. 저는 침대 옆으로 다가가 여전히 평온한 그의 얼굴을 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다 끝났습니다. 연우를 해친 뺑소니범은 아직 못 잡았지만 아버님을 해치려던 놈은 잡혔어요.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안심이라는 말을 내뱉는 순간 심장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때 제 눈꼬리에 침대 옆 생체 신호 모니터 화면이 들어왔습니다. 심박을 나타내는 녹색 곡선이 그 순간 아주 미미하지만 선명하게 위로 솟구쳤습니다. 그 파동은 거울 같은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제 마음속에 천겹의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숨이 멎고 눈은 화면에 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곡선은 금세 다시 평평해졌습니다. 마치 방금 전의 일이 제 착각이었던 것처럼, 기계의 작은 오차였던 것처럼.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것은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고서와 보건가입니다. 제 일은 평범한 사람을 뛰어넘는 관찰력과 디테일에 대한 극도의 민감함을 요구합니다. 그 파동의 형태는 절대로 기계 고장으로 인한 무질서한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에는 생명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터무니없지만 대담한 생각이 머릿속에서 미친 듯이 자라났습니다. 저는 급히 몸을 숙여 장인어른의 귓가에 대고 우리 둘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떨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만약 아버님이시라면, 제 말이 들리신다면 신호 한 번만 더 주세요.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1초, 2초, 10초. 모니터의 곡선은 여전히 직선처럼 평평했습니다. 방금 타올랐던 희망의 불씨가 무정한 현실에 의해 다시 꺼졌습니다. 어쩌면 정말 우연이었을지도. 지난 3년간 저는 수없이 기적을 상상했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조적인 미소를 지으며 몸을 일으켜 떠나려 했습니다. 제가 돌아선 바로 그 순간 저는 어떤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주 희미하고 쉰,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듯한 소리. This. 온몸이 벼락을 맞은 것처럼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환청인가? 그리움과 스트레스가 만들어낸 환청일까? 저는 천천히 아주 조금씩 몸을 돌렸습니다. 침대 위 장인어른의 눈은 여전히 감겨 있었고 입술도 움직인 흔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3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 저는 다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목구멍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숨을 참고 그의 말은 입술에 귀를 갖다 댔습니다. 이번에는 똑똑히 들었습니다. This. 그 한 글자가 열쇠처럼 제 기억의 수문을 열었습니다. 3년 전, 연우가 사고를 당했던 그 비오는 밤, 제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이미 숨을 거두기 직전이었습니다. 임종 직전, 아내는 제 손을 잡고 힘겹게 그 한 글자를 말했습니다. Bye. 당시 저는 아내가 목이 마른 줄 알고 필사적으로 물을 먹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이미 물을 삼킬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한 노영사에게서 들었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피해자들이 임종 직전에 하는 말은 마시는 물세이 아닐 수도 있다고, 어떤 구호 신호이거나 결정적인 단서의 동음이 의어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운전자의 성씨라거나 어떤 지명의 발음 같은 것들. 3년 동안 그 글자는 제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매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년간 혼수 상태였던 장인어른이 깨어나서 하신 첫마디가 바로 그 글자라니. 이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장인어른은 분명 무언가를 알고 계십니다. 연우가 사고를 당한 날 공항으로 저를 마중 나오기 전에 장인어른을 만났던 게 아닐까? 아내가 장인어른에게 무언가 말했던 게 아닐까? 그리고 장인어른이 갑자기 쓰러지신 것도 이 일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닐까? 저는 미친 듯한 기쁨과 흥분을 억누르고
가장 빠른 속도로 따뜻한 물을 떠와 면봉에 적셔 장인어른의 마른 입술을 조심스럽게 적셔드렸습니다. 아버님,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말씀하세요. 제 목소리는 흥분으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비가, 뭐죠? 장인어른의 목울대가 힘들게 움직였습니다. 그의 눈꺼풀이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온 힘을 다해 눈을 뜨려는 듯 했습니다. 마침내 그의 무거운 눈꺼풀에 희미한 틈이 생겼습니다. 혼탁한 눈동자가 느리게 움직여 마침내 제 얼굴에 멈췄습니다. 혁, 또 다른 두 글자, 불분명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그가 이시혁을 언급했습니다. 이시혁이 어쨌다는 말씀이세요? 저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혹시 무언가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연우에 대해서, 그 사고에 대해서요? 장인어른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는 듯 했지만 극심한 피로감이 그를 다시 혼수 상태로 빠뜨렸습니다. 눈꺼풀이 다시 감기고 호흡도 미약해졌습니다. 모니터의 심박 곡선은 아까보다 기복이 있었지만 여전히 그가 극도로 쇠약한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비상호출 벨을 눌렀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려들어와 깨어난 장인어른을 보고 모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1년의 검사 후 주치의는 장인어른의 생체 신호가 기적적으로 호전되었으며 의식은 아직 희미하지만 이것은 분명 긍정적인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병실 밖에 서서 안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의사들을 보았습니다. 마음속은 거친 파도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연우의 죽음, 장인어른의 뇌출혈, 이시혁의 살인미수. 이 세 가지 사건은 보이지 않는 실로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이시혁이 장인어른을 죽이려 한 것은 단지 재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장인어른이 깨어나는 것을 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장인어른의 머릿속에는 그를 파멸시킬 수 있는 비밀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그 비라는 글자였습니다. 저는 즉시 최 형사에게 전화를 걸어 장인어른이 기적적으로 깨어나셨고 이시혁과 비라는 단어를 언급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최 형사는 전화기 저편에서 잠시 침묵하더니 극도로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우야, 너는 우선 진정하고 아버님 잘 보살펴. 내가 바로 이시혁 신문 들어갈게. 그리고 그 비라는 글자에 대해서는 팀원들 시켜서 3년 전 사건 파일을 다시 검토해보라고 할게. 비와 관련된 지명이나 사람 이름, 차량 번호가 있었는지. 전화를 끊고 저는 유리창 너머로 병상에 누워 계신 장인어른을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깨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복수의 불꽃을 품고 지옥에서 기어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이시혁의 심리적 방어선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약했습니다. 최 형사가 그의 살인미수 증거, 즉 녹음까지 완벽하게 담긴 영상을 그의 눈앞에 들이밀었을 때 그의 얼굴은 잿빛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일말의 요행을 바라며 단지 빚 때문에 순간적으로 어리석은 생각을 했을 뿐, 유산을 빨리 받고 싶었을 뿐 연우의 사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년 전 사고가 저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건 그냥 사고였다고요. 그는 취조실에서 포효하며 목소리 크기로 자신의 불안감을 감추려 했습니다. 최 형사는 그의 발악을 무시하고 그저 담담하게 두 번째 폭탄을 던졌습니다. 그래? 그런데 말이야, 방금 전에 3년 동안 누워 계시던 자네, 장인, 서문호 화백께서 깨어나셨네. 이 말은 청천벽력처럼 이시혁의 모든 위장을 순식간에 무너뜨렸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고 동공은 극도의 공포로 격렬하게 수축했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없어. 그가 깨어날 리가 없어. 그는 이성을 잃고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깨어나셨지. 그리고 깨어나서 하신 첫 마디가 바로 자네 이름이었어. 최 형사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이시혁, 이제
3년 전 그 사고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그 B라는 글자가 뭘 의미하는지도 말이야. 이시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서문호 화백이 깨어났다는 것이 자신의 마지막 비밀이 더 이상 지켜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함을 알았습니다. 최 형사의 강력한 심리적 압박 아래 그의 보잘것없는 방어선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고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진실은 제가 추측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둡고 추악했습니다. 3년 전 이시혁은 도박과 투자 실패로 거액의 사채를 지게 되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그는 장인어른의 값비싼 골동품에 눈독을 들였습니다. 아내 서유라에게 부탁해 장인어른이 소장품 몇 점을 팔아 빚을 갚아달라고 사정하게 하려 했지만 서유라는 아버지의 성격을 알기에 감히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이시혁은 악랄한 계략을 꾸몄습니다. 그는 마음 약한 연우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연우를 찾아가 사업상 경쟁자에게 모함을 당해 급하게 돈이 필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회사가 부도나고 자신과 유라의 삶이 모두 망가질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가짜 차용계약서와 변호사 서한까지 위조해 연우의 동정심을 샀습니다. 연우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사고 당일 공항으로 저를 마중 나오기 전 먼저 장인어른을 찾아가 이시혁을 대신해 사정을 했습니다. 장인어른은 그 자리에서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이시혁의 속셈을 단번에 꿰뚫어 보시고는 연우를 어리석다고 꾸짖으시며 서씨 집안 재산은 단 한 푼도 그 도박꾼에게 줄 수 없다고 못 박으셨습니다. 연우는 울면서 집을 나왔고 마음이 극도로 혼란스러웠습니다. 바로 그때 제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일 때문에 30분 정도 늦을 것 같다는 전화였습니다. 이미 마음이 심란했던 아내는 빗길에 운전하다 정신이 흐트러져 결국 비극적인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원흉인 이시혁은 차를 몰고 연우의 뒤를 멀찍이서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연우가 돈을 받아오면 즉시 그 돈을 가로챌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사고의 전 과정을 목격했습니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뺑소니 트럭 운전사가 차를 세우고 사람을 구하려 했을 때 이시혁이 달려가 운전사에게 돈을 쥐어주며 빨리 도망가라고 협박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경찰에 신고하면 온 가족이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연우가 살아나면 일의 진실을 폭로할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구조를 막고 자신의 처제가 빗속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방치했습니다. 사후 장인어른이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뇌출혈로 식물인간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죄책감은커녕 오히려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비밀이 연우의 죽음과 장인어른의 혼수 상태와 함께 완전히 묻힐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최 형사에게서 이 모든 전말을 전해 들었을 때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연우가 생의 마지막 순간 차가운 빗속에 누워 자신이 도와주려 했던 형부가 어떻게 냉담하게 자신의 마지막 생명의 끈을 막았는지 지켜보았을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마지막에 말했던 그 B라는 글자는 동음이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자신을 죽인 것은 뺑소니 운전사가 아니라 이시혁, 이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죽어가는 사람이 마지막 힘을 다해 내뱉은 가장 절망적이고 직접적인 고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글자의 진짜 의미를 깨닫는데 3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저는 경찰서를 뛰쳐나와 땅에 무릎을 꿇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연우의 착함과 어리석음을, 그녀의 절망과 원통함을, 그리고 저 자신의 둔함과 무능함을 울었습니다. 이시혁, 너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뿐만 아니라 너와 내 배우의 모든 것이 가장 처참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이시혁의 체포는 서씨 집안과 해천제약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재전 처형인 서유라 씨는 남편의 소행을 알고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구치소로 달려가 철창 너머로 이시혁의 뺨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늘 온순하고 연약했던 그녀가 처음으로 히스테릭한 광기를 드러냈습니다. 이시혁, 넌 사람이 아니야. 내 동생을 죽였어. 이 짐승 같은 놈.
그녀의 울부짖음에는 후회와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이시역의 잔인함을 그리고 사람을 잘못 본 자신의 나약함을 증오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하윤이에게, 그리고 아직 병상에 계신 아버지에게 몇 번이고 사죄하며 자신이 서씨 집안의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녀의 초췌한 모습을 보며 제 마음속에는 통쾌함 대신 끝없는 비애만이 남았습니다. 그녀 또한 악마에게 눈이 가려 평생의 행복을 잃은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고 그저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을 잘 돌보세요. 아이에겐 형님이 필요합니다. 해천제약에서도 이시역의 범죄가 속속들이 밝혀졌습니다. 공금 횡령, 내부자 거래, 재무제표 위조, 하나하나가 그를 감옥에서 평생 썩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해천제약의 주가는 폭락했고 파산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이시역의 측근이었던 김 원장의 아들 또한 공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실버캐슬 요양원은 명예가 실추되었고 김 원장은 직장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법의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폭풍은 죄악과 관련된 모든 사람을 휩쓸었고 아무도 피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모든 힘을 장인어른을 돌보는 데 쏟았습니다. 장인어른의 회복은 느리고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의식은 때로는 맑았다가 때로는 흐릿했고 할 수 있는 말도 몇몇 간단한 단어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보는 눈빛에는 자애로움과 안도감이 가득했습니다. 김민준 씨는 제가 약속했던 2억 원을 거절하고 처음에 5천만 원만 받았습니다. 그 5천만 원은 어머니의 목숨을 구한 돈이라 꼭 받아야 하지만 나머지는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만약 제가 이 돈을 받으면 이시역 같은 사람과 제가 뭐가 다르겠습니까? 까무잡잡한 이 청년이 이 말을 할 때 그의 눈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억지로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제 인맥을 동원해 그의 어머니를 위해 최고의 의사를 연결해 주었고 국립병원에 더 안정적이고 대우가 좋은 간병인 자리를 알아봐 주었습니다. 그에게는 돈보다 이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죄인은 벌을 받았고 정의는 실현되었으며 선한 사람은 보답을 받았습니다. 저는 딸 하윤이를 장인어른 병실로 데려왔습니다. 하윤이는 침대 위에서 겨우 눈동자를 굴리는 외할아버지를 보며 조심스럽게 그림 한 장을 건넸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제가 그린 거예요. 할아버지 낳으면 저한테 글씨 쓰는 거 다시 가르쳐 주세요. 네. 그림에는 기품 있는 노인이 아이의 손을 잡고 종이 위에 무언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와 그들 위로 쏟아졌습니다. 장인어른의 혼탁한 눈에서 두 줄기 맑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입술이 움직이며 몇 개의 불분명한 음절을 내뱉었습니다. 제가 몸을 숙여 자세히 들었습니다. 그래, 착한, 네, 강아지. 눈시울이 뜨거워져 딸에게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몸을 돌렸습니다. 저는 이야기가 여기서 마침표를 찍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계속 고서와 보건가로 일하며 딸을 키우고 장인어른의 회복을 돌볼 것이라고. 삶은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그날 최 형사에게서 전화가 오기 전까지는 그의 목소리는 유난히 심각했고 심지어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박진우, 이시혁이 감옥에서 진술을 번복했어. 번복?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꿍꿍이야? 아니, 자기 죄를 부인한 건 아니야. 그냥 우리 모두가 생각지 못했던 사실을 털어놨어. 최 형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가 말하길 3년 전 그 교통사고, 뺑소니 운전자, 자기가 아는 사람이라고 하더군. 그리고 그건 사고가 아니라 고의적인 살인이었다고. 목표는 서연우 씨가 아니라 원래 조수석에 탔어야 할 자네였다고. 최 형사의 말은 머리 위에서 쏟아진 얼음물처럼 온몸을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목표가 나였다고?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지? 이시혁이 왜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는 거지? 제 목소리는 메말라 있었습니다. 죽을 때가 되니 진실을 말하고 싶었는지 아니면 물귀신 작전인지. 최 형사가 전화기 너머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가 이 사실을 계속 숨겼던 이유는 그 뺑소니 운전자 배후에 있는 인물이 자기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이라고 하더군. 당시 돈으로 운전사를 입막음하고 진실을 숨긴 건 첫째는 연우 씨를 죽게 해서 비밀이 새어나가지 않게 하려는 목적이었고, 둘째는 그 진짜 주범에게 밉보이지 않으려는 자기 보호였다고. 주범이 누군데? 저는 거의 이를 악물고 물었습니다. 위 영감이라는 사람이야. 최 형사가 말했습니다. 인사동 골동품 암시장의 배우 실세지. 밑에 칼잡이들을 여러 거느리고 있어. 우리도 오랫동안 주시했지만 워낙 교활해서 꼬리를 잡지 못했어. 위 영감. 이 이름은 녹슨 열쇠처럼 제 기억 깊숙한 곳, 잊혔던 구석을 열었습니다. 약 4년 전 한 개인 소장가의 의뢰를 받아 전설적인 고려불화의 잔결을 복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복원 과정에서 저는 이 그림의 종이, 먹색, 화풍은 모두 완벽하게 모방되었지만 그림의 아주 은밀한 구석에서 미세한 인장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기술 분석 결과 그 인장은 조선시대의 유명한 위작고수가 남긴 흔적임을 확인했습니다. 이 그림은 가품, 그것도 진품과 구별하기 힘든 정교한 위작이었습니다. 저는 이 감정 결과를 소장가에게 알렸습니다. 나중에 듣기로 그 소장가는 제 감정서를 들고 그림을 판 상인을 찾아가 수십억의 구매 대금을 돌려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상인을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인이 바로 위 영감이었습니다. 그 후로 가끔 누군가 저를 몰래 감시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지만 당시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제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하니 모든 것이 이어졌습니다. 위 영감은 제 감정 때문에 막대한 부와 명예를 잃고 제게 앙심을 품은 것입니다. 그는 대놓고 저를 해치지 못하고 사고를 위장해 제 목숨을 노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운명은 엄청난 장난을 쳤습니다. 저는 임시 업무 때문에 그 차에 타지 않았고 그 자리에 없었어야 할 연우가 제 대신 희생양이 된 것입니다. 이시혁은 우연히 뒤를 따르다 모든 것을 목격하고 이 살인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이용했던 것입니다. 연우의 입을 영원히 막기 위해. 그렇다면 이것은 살인사건 속에 또 다른 살인사건이 중첩된 것이었습니다. 사마귀가 매미를 잡고 그 뒤에 꾀꼬리가 있는 격. 이시혁이 그 사마귀였다면 위 영감은 더 깊은 곳에 숨어있던 꾀꼬리였습니다. 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왜 제가 항상 연우에게 죄책감을 느꼈는지. 그 죄책감은 단지 제 지각 때문만이 아니라 잠재의식 속에서 위험을 감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아내를 죽음의 소용돌이로 끌어들인 것입니다. 만약 제가 당시에 그 그림의 진실을 밝히지 않았다면, 만약 제가 한쪽 눈을 감았다면 연우는 죽지 않았을까? 이 생각은 독사처럼 미친 듯이 제 마음을 갉아먹었습니다. 박진우 씨, 아직 듣고 있어요? 최 형사의 목소리가 끝없는 자책 속에서 저를 끌어냈습니다. 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목소리를 애써 평온하게 유지했습니다.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전화를 끊고 저는 창가에 서서 아래의 번화한 거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세상은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흙과 백으로 나뉘어 있지 않았습니다. 낡은 그림 한 장의 진위가 이토록 피비린내 나는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니. 저는 제 두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수많은 귀한 고서를 복원한 손, 훼손된 역사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손. 하지만 지금 이 손에 씻을 수 없는 핏자국이 묻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하윤이와 이제 막 깨어나신 장인어른을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살인자의 보복에 대한 공포 속에 살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위 영감, 법의 그물이 잠시 당신을 잡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내가 내 방식으로 당신을 위한 그물을 짜주지. 당신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물. 이번에는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다. 끝을 내기 위해서다. 위 영감은 사라졌습니다. 바다에 녹아든 물 한 방울처럼. 경찰이 모든 역량을 동원했지만 그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유령처럼 이 도시 상공을 맴돌며
언제든 치명적인 일격을 가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윤이를 시골 친척집에 보내고 장인어른 병실 밖에 24시간 경호를 배치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장기적인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위 영감의 목표는 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그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저는 제 모든 인맥과 자원을 동원해 위 영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값비싼 소장품 몇 점을 팔아 마련한 돈을 모두 이미 빠진 독에 쏟아부었습니다. 저는 미친 도박꾼처럼 제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K형이 저를 말렸습니다. 진우야, 그만둬. 이건 네가 놀 게임이 아니야. 경찰한테 맡겨.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찰은 밝은 곳에서 그를 찾고 있지만 그는 어둠 속에 살아. 내가 어둠 속으로 들어가서 그를 끄집어내야 해. 저는 예전에는 발도 들여놓지 않던 장소들을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지하 경매장, 골동품 암시장, 온갖 사람들이 뒤섞인 찻집. 저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제 손에 국보급 유물이 하나 있는데 오래전 훼손된 고려시대 서적의 갈피에서 발견한 것이라고,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물건이라고.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제 전문 기술을 이용해 흐릿한 사진 몇 장과 그럴듯한 연구 노트를 위조해 여러 경로를 통해 암시장으로 흘려보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뼛속에 새겨진 탐욕을 자극하는 미끼였습니다. 역시나 보름도 안 되어 중간책을 통해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는 매우 신중했고 절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암호화된 메시지로만 소통했습니다. 그는 반복적으로 떠보며 유물의 출처와 진위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저는 제 평생의 전문 지식을 동원해 그와 주도권을 다퉜습니다. 이 허구의 유물을 위해 고려 왕실의 비밀 소장품에서부터 조선 말기의 전란 속 유실 과정까지 모든 디테일이 검증을 견딜 수 있는 완벽한 스토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마침내 상대는 믿었습니다. 그는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시간은 3일 후 자정, 장소는 인천의 한 폐양고 창고. 저는 이것이 함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유물이 아니라 제 목숨이었습니다. 저는 거래 시간과 장소를 익명으로 최 형사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혼자 그 죽음의 약속 장소로 차를 몰았습니다. 창고에 들어서자 안은 텅 비어 있었고 몇 개의 희미한 등불만이 산더미처럼 쌓인 컨테이너들을 비추며 잠복한 괴물처럼 거대한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물건은 가져왔나? 음성 변조된 목소리가 창고 사방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음산하고 기괴했습니다. 가져왔다. 저는 손에 든 금속 상자를 들어보였습니다. 하지만 먼저 구매자를 보고 싶군. 넌 조건을 걸 자격이 없어. 말이 끝나기 무섭게 창고 밖에서 여러 개의 눈부신 차량 헤드라이트가 쏘아져 들어와 창고 전체를 대낮처럼 밝혔습니다. 이어서 날카로운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고 수많은 경찰이 하늘에서 내려온 듯 창고 전체를 포위했습니다. 안에 있는 놈들 들어라. 너희들은 완전히 포위됐다. 창고 깊숙한 그림자 속에서 소란과 욕설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픽 하는 소리와 함께 제 머리 위 대들보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총알 한 발이 제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 등 뒤 컨테이너에 밝히며 불꽃을 튀겼습니다. 저는 맹렬히 고개를 들었고 높은 대들보 위에 서 있는 검은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손에는 소음기가 달린 권총이 들려 있었고 총구에서는 아직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가 위 영감이었습니다. 그는 바닥이 아니라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사각지대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한 번의 공격이 실패하자 그는 주저없이 총구를 돌려 저를 겨눴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몸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천준이파의 순간 한 그림자가 표범처럼 제 옆 그림자 속에서 튀어나와 저를 거칠게 덮쳐 넘어뜨렸습니다. 다우! 또 한 발의 총성, 제 심장을 꿰뚫었어야 할 그 총알이 저를 덮친 사람의 등에 밝혔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리고 돌아보았고 그 익숙한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K형이었습니다. 그의 입가에서는 픽거품이 흘러나왔지만 얼굴에는 처참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진우야, 이번 의뢰비는 좀 비싸네. 말을 마치고 그의 고개가 꺾이며 정신을 잃었습니다. 대들보 위의 위 영감은 상황이 끝났음을 직감하고 몸을 돌려 창고 다른 쪽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최 형사가 이미 사람들을 이끌고 포위한 뒤였습니다. 몇 발의 총성이 울린 후 위 영감은 대들보에서 떨어져 바닥에 나뒹굴었고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왔습니다. 저는 피투성이가 된 K형을 끌어안고 몇 번이고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에필로그. K형은 죽지 않았습니다. 총알은 심장을 몇 센티미터 비껴갔고 그는 목숨을 건졌습니다. 위 영감은 여러 죄가 병합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시혁 또한 살인, 공금횡령 등 여러 죄목으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유라 씨는 재판 당일 이혼 서류를 제출하고 부부 공동 재산 분할을 모두 포기한 채 아들을 데리고 이 상처뿐인 도시를 떠났습니다. 모든 것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1년 후 금빛 햇살이 교회의 정원 딸린 집에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정원에서는 하윤이가 휠체어를 밀고 있었고 휠체어에는 장인어른이 앉아 계셨습니다. 장인어른은 이제 완전한 문장을 말할 수 있었고 행동은 여전히 불편했지만 눈빛은 예전의 총기를 되찾았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무릎 위에 펼쳐진 도화지에 색칠을 하는 하윤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K형은 긴 의자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에는 아직 긴 흉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차를 마시며 자기가 그날 얼마나 용감했는지 제게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랑에 서 있었습니다. 이곳은 제가 새로 연 작업실입니다. 벽에는 방금 복원을 마친 고서와 한 점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림의 이름은 재생, 자생이었습니다. 저는 정원의 그 따뜻한 풍경을 보며 마음의 평온을 느꼈습니다. 3년간 계속된 이 폭풍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했고 인간성의 가장 깊은 어둠을 보게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선량함과 정의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쪽지 한 장으로 진실의 불씨를 지핀 김민준 씨처럼, 목숨으로 저를 지켜준 K형처럼, 그리고 진실을 말하기 위해 지옥에서 돌아온 장인어른처럼 테이블 위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최 형사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박진우 씨, 그 뺑소니 운전사를 찾았습니다. 그가 증언하길 당시 위영감 외에 또 다른 사람이 현장에 있었고 그에게 입막음 돈을 줬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이시혁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보고 굳었습니다. 이시혁이 아니라고? 그럼 누구지? 저는 고개를 들어 밝은 통유리창 너머로 정원에서 자애로운 미소를 짓고 계신 장인어른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 아래 그의 미소는 어딘가 의미심장해 보였습니다. 제2부 위험한 동맹 YHM 덕민 H 내레이션 다음 이야기입니다. 고속도로 위 남자 동료는 내가 차에 있는 걸 잊었는지 갑자기 여자 사장님을 여보라고 불렀다. 방금 화장실 다녀오면서 지퍼 올리는 걸 깜빡했네. 조수석에 앉은 강시월 대표는 아주 자연스럽게 몸을 돌려 허리를 숙여 그의 지퍼를 올려주었다. 당신은 정말 맨날 이렇게 덤벙댄다니까. 내가 당신 뭘 보고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즉시 숨을 죽이고 자는 척했다. 아, 그 남자 동료는 내 남편이다. 남편은 최근 강 대표가 나를 승진시켜줄 뿐만 아니라 딸의 국제학교 입학까지 알아보고 있다고 했다. 이 중요한 순간에 나는 절대로 깨어있으면 안 된다. 헉, 내가 사람을 잘못 불렀네. 죄송합니다. 대표님. 신재민의 목소리가 갑자기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했다. 분명 뒷좌석의 나를 향해 말하는 것이었다. 내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는 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죽는 줄 알았네. 임서연 씨가 들은 줄 알았잖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걸 잊었는데 그들이 말하는 임서연은 바로 나다. 강시월 대표가 비웃었다. 당신 정말 덜렁대는 게 귀엽다니까. 사실 서연 씨 차에 타자마자 졸려하는 거 알았어. 아까 미동도 없는 걸 보니 잠든 게 확실해. 그래서 내가 대담하게 지퍼도 올려준 거고
뭐가 그렇게 무서워? 언젠가 그 애가 우리 관계를 정말 알게 되면 그냥 이혼하면 되지. 설마 나랑 결혼하기 싫어? 신재민의 목소리가 확연히 약해졌다. 내가 어떻게 싫겠어. 서연 씨는 배경도 없으니 이혼은 간단하지. 근데 당신은? 당신 남편은 우리 회사 뒷배인 대주주인데다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혼시켜주겠어. 그 말을 듣고 강시월 대표는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그러게, 주강호 씨는 날 안 놔주겠지. 하지만 난 정말 그 사람을 조금도 사랑하지 않아. 돈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 교양도, 몸매도, 외모도, 심지어 잠자리에서까지 본인처럼 조잡하고 무식해. 딱 졸부 그 자체지. 예전에 막다른 길에 몰려서 돈 때문에 결혼한 게 아니었다면 쳐다도 안 봤을 거야. 재민 씨, 나 당신 정말 좋아해. 언젠가 내가 자유로워지면 나랑 함께 해줄 거지? 신재민은 몇 초 망설이다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당연하지. 당신이 자유로워지면 난 바로 이혼하고 당신과 결혼할 거야. 다만 지금은 서연 씨랑 딸한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어. 어쨌든 같은 회사에서 매일 그 애 앞에서 당신이랑 눈빛을 교환하고 온갖 기회를 틈타 스킨십을 하니까 죄책감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네. 나는 강시월 대표의 시선이 내게 닿는 것을 느꼈다. 재민 씨, 의리는 있네. 뭐, 그게 인지상정이지.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당신의 미안함을 덜어주고 싶은 거야. 전에 말했지? 프로젝트 팀 부장 자리가 곧 빌 거라고. 최근에 기회 봐서 서연 씨가 먼저 업무 파악하게 해. 전임 부장이 나가자마자 바로 임서연 씨를 그 자리에 앉히는 거야. 그리고 당신 딸 트리니티 국제학교 말이야. 이미 손 써뒀어. 12년 학비 한 번에 다 냈으니까 며칠 안에 입학 통지서 받을 수 있을 거야. 신재민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가득했다. 고마워, 여보. 우리한테 정말 잘해주네. 당신을 만난 건 우리 가족의 복이야. 아니, 내 복이지. 다들 우리 관계는 모르니까. 강시월 대표가 재빨리 그의 입을 막았다. 조용히 해. 당신 아내만 모르는 게 아니라 지금 회사 전체가 몰라. 절대 들키면 안 돼. 알았어? 안 그러면 임서연 씨가 그 자리에 앉아도 의심받을 거야. 이번 출장에 그 애를 부른 것도 우리 관계를 숨기기 위해서라는 거 알잖아. 주강호 씨가 회사에 심어둔 감시자들이 우리 관계를 눈치챈 것 같아서. 신재민이 서둘러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어떡해? 당신 남편이 우리 관계를 알면 난 죽는 거 아니야? 강시월 대표가 그의 등을 한 대 쳤다. 차가 순간 미끄러져 나는 깜짝 놀랐다. 두 사람도 놀랐는지 즉시 나를 돌아봤다. 내가 몸을 뒤척이며 다시 잠든 척하자 두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다만 목소리는 더 작아졌다. 강시월 대표가 말했다. 이 사람아, 침대 위에서 날 정복할 땐 죽는 게 안 무섭더니 이제 와서 무서워? 날 침대로 밀어붙이던 그 배짱은 어디 갔어? 신재민이 부끄러워했다. 무슨 소리야. 나 항상 무서웠거든. 강시월 대표가 그를 안심시켰다. 걱정 마. 지금은 법치 사회야. 그 사람도 당신을 어쩌진 못해. 게다가 우리가 매번 얼마나 조심했는데 아무도 몰라. 뒷좌석에 누워있던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정말 아무도 모를까? 그럼 나는 왜 알았을까? 그게 아니었다면 내가 이 회사에 들어온 것조차 신재민이 침대 위에서 얻어온 자리라는 걸 몰랐을 텐데. 신재민은 나보다 1년 먼저 회사에 들어왔다. 처음에는 칼같이 출퇴근하던 그가 점점 늦게 퇴근하고 야근과 출장을 마다하던 그가 잦은 출장을 가게 되었을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몹시 흥분해서 내게 말했다. 서연아, 회사에서 지금 사람 뽑는데 내가 당신 이력서 내놨어. 내일부터 출근해. 나는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다. 그 회사는 이 지역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으로 학력과 능력이 뛰어나지 않으면 들어가기 힘든 곳이었다. 나는 모든 면에서 평범했고 면접조차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을까? 회사에 들어가고 나서야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나도 그들의 관계를 눈치채지 못했다. 어느 날 회식 자리,
강시월 대표가 직접 참석해 우리를 모두 놀라게 했다. 그때 신재민만이 어색해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했다. 두 사람은 내내 특별한 교류는 없었다. 강 대표가 고기 한 점을 집어한 입 베어 물고는 너무 맵다며 아주 자연스럽게 신재민의 그릇에 던져넣기 전까지는, 그리고 신재민도 아주 자연스럽게 그것을 집어 입으로 가져갔다. 다른 사람들은 몰랐지만 나는 그 순간 얼어붙었다. 이렇게 친밀한 행동은 특별한 관계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할 수 없는 것이다. 그 일이 실마리가 되었다. 그 후 나는 그들이 눈을 피해 자주 따로 나갔다가 비슷한 시간에 돌아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런데 두 사람에게서는 똑같은 향기가 났다. 그건 호텔에서 쓰는 바디워시 향이었다. 나는 그 향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고 그가 내 곁을 지나갈 때 금방 알아챌 수 있었다. 그들이 이미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는 고통스럽고 분노했다. 당장이라도 따져 묻고 싶었지만 우연히 강시월 대표가 신재민에게 보낸 내부 메일을 보게 되었다. 당신 아내 회사에 들어오게 했어. 앞으로 기회 봐서 계속 승진시킬게. 딸이 곧 초등학교 들어간다며? 트리니티 국제학교 가고 싶어? 내가 자리 하나 만들어줄게. 고등학교 졸업하면 유학 보내고 학비는 내가 한 번에 다 낼게. 당신이 침대에서 좀 더 잘해주기만 하면 돼. 신재민의 답장, 명을 받들겠습니다. 나의 공주님. 그 순간 나의 분노와 슬픔은 순식간에 충격과 뜻밖의 흥분으로 바뀌었다. 트리니티 국제학교라니, 내가 평생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벌어도 딸을 보낼 수 없는 곳이었다. 게다가 학비 전액 일시불이면 거의 5억 원에 가까운 돈이었다. 이것은 그야말로 굴러들어온 복이었다. 남편을 이렇게 써먹을 수도 있다니. 그렇다면 나는 그들의 관계를 잘 숨겨줘야만 했다. 그 후로 나는 티나지 않게 그들을 돕기 시작했다. 일부러 인터넷에서 그 호텔과 같은 바디워시를 사서 그들이 호텔에서 돌아왔을 때 너무 티나지 않게 했다. 강 대표의 속눈썹이 실수로 신재민의 옷에 붙었을 때 나는 재빨리 떼어주었다. 그의 옷에 강 대표의 화장품이 묻을까봐 비슷한 화장품 세트를 사기도 했다. 강 대표가 신재민에게 내가 자기를 따라하는 거 아니냐고 몰래 물어봐서 민망하기도 했다. 또 한 번은 신재민이 강 대표에게 샤넬 구두를 사주었는데 영수증을 동료에게 들켰다. 나는 동료들에게 둘러싸여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다. 어머, 서연 씨 정말 행복하겠다. 신부장님이 이렇게 아내를 챙기다니, 이 비싼 신발을 사주다니, 내 한 달 월급인데. 사실 나는 신발을 받은 적이 없었다. 신재민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치는 것을 보고 그 신발이 강 대표에게 가는 선물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즉시 그의 팔짱을 끼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네, 제가 신어본 신발 중에 제일 좋고 비싼 거예요. 언젠가 이 브랜드 신발을 신어볼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고마워요, 여보. 신재민의 동공이 커졌다가 놀라움에서 다정한 미소로 바뀌었다. 내 아내인데 당신을 사랑하지 누굴 사랑하겠어. 집에 가서 서프라이즈 해주려고 했는데 벌써 알아버렸네. 위기를 넘긴 후 그는 급히 자리를 떴다. 나는 그의 서두르는 뒷모습을 보며 그가 어디로 갔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역시나 집에 돌아오니 그 샤넬 구두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마 그가 방금 급하게 백화점에 가서 사온 것이리라. 비슷한 일은 많았고 나는 늘 조용히 그들을 위해 해결해 주었다. 이제 곧 승진이고 딸도 입학을 앞둔 이 시점에 실수는 용납될 수 없었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나는 정말로 잠이 들었다. 누군가 흔들어 깨웠을 때 우리는 이미 목적지 호텔에 도착해 있었다. 강시월 대표가 졸린 눈에 나를 보고 웃었다. 서연 씨, 잠 한번 잘 자네. 여기까지 오는 내내 자다니 정말 부럽다. 나는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다. 네, 저도 몰랐어요. 어제 드라마 보느라 늦게 자서요. 대표님 앞에서 실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도착한 건가요? 아, 갑자기 생각났는데 여기 제 친구가 살거든요. 몇 년 만에 보는 건데 제가 온다고 하니까 자기 집에서 묵으라고 하네요.
겸사겸사 옛날 얘기도 하고요. 괜찮을까요? 내 말이 끝나자 두 사람은 먼저 놀랐다가 이내 눈에 희열이 차올랐다. 내가 이렇게나 주도적으로 둘만의 공간을 만들어줄 줄은 몰랐을 것이다. 신재민이 일부러 모르는 척 물었다. 여기에 친구가 있는 줄 몰랐네. 우리 출장 온 건데. 그래도 괜찮겠어? 그냥 가지마. 강시월 대표가 그의 말을 막았다. 아니, 신 부장, 왜 그렇게 융통성이 없어? 아마 결혼 전 친구겠지. 자네가 뭘 그렇게 상관해. 나도 괜찮다고 하는데? 그러고는 나를 보며 아주 시원스럽게 말했다. 서연 씨, 우리 여기서 3박 할 거니까 친구 집에서 지내도 괜찮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마침 그 친구가 혼자 살고 집도 있어요. 그녀의 얼굴에 흥분이 스쳤다. 그럼 됐네. 어차피 방은 2개 잡아놨으니까 친구 집이 불편하면 언제든 호텔로 돌아와. 모처럼 만나는 거니까. 이번 업무는 나와 신 부장이 처리할게. 당신은 편하게 친구랑 회포 풀어. 그냥 여행 왔다 생각해. 신재민은 어쩔 수 없이 나를 보며 말했다. 그래, 대표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보내줄 수밖에. 나는 연신 감사 인사를 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여보, 그럼 저 갈게요. 말을 마치고 돌아서서 길가에서 택시를 잡았다. 차에 오를 때 뒤에서 신재민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돈 보냈어. 조심하고 언제든 전화해. 뒤에서 점점 작아지는 그들을 보며 나는 택시 기사에게 호텔로 가달라고 했다. 그리고 휴대폰을 들어 신재민이 보낸 300만 원을 받았다. 마음이 날아갈 듯 기뻤다. 이 돈이면 여기서 3일 동안 잘 먹고 잘 놀 수 있었다. 이 3일은 이 불쌍한 연인들에게 남겨주자. 평소에 두 사람이 얼마나 힘들게 참았겠는가. 늘 몰래 만나느라 내가 보기에도 피곤했다. 익숙한 곳을 떠나야 그들도 마음 놓고 자유롭게 함께할 수 있을 것이다. 젠장, 순간 내가 위대해진 기분이 들었다. 호텔에 체크인한 후 나는 즉시 남자 모델을 불러 마사지를 받았다. 솔직히 말해서 외모와 몸매가 정말 끝내줬다. 신재민과는 비교도 안 됐다. 나는 강시월 대표가 그렇게 돈이 많으면서 왜 하필 신재민이라는 늙은 나무에만 매달리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 돈이면 잘생긴 모델을 얼마나 많이 부를 수 있는데, 줄 세워놓고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는데, 그녀는 정말 돈 쓸 줄 모르는 여자였다. 설마 신재민에게 무슨 특별한 장점이라도 있는 걸까? 더 이상 깊게 생각하지 않고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잠이 들었다. 다음 날 나는 잘생긴 젊은 가이드를 고용했다. 그는 고급 밴을 운전하며 나의 3일간의 여행을 책임졌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VIP 통로로 관광하고 최고의 호텔에서 묵었다. 가이드는 잘생긴 오빠였다. 완벽했다. 아무런 방해 없이 3일을 놀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둘째 날 밤 강시월 대표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다. 서연 씨, 어디야? 시그니엘 호텔 레스토랑으로 와. 내 남편이 왔어. 같이 식사하자. 이런 젠장, 이게 무슨 수라장이람. 내가 허둥지둥 시그니엘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세 사람은 이미 앉아 있었다. 내가 오자 모두 나를 쳐다봤다. 신재민과 강시월 대표의 얼굴에는 안도의 빛이 역력했다. 주강호는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선수를 쳤다. 당신이 신재민 마누라 임서연? 그는 우락부락한 얼굴에 몸집은 뚱뚱했다. 나를 보는 날카로운 눈빛에 오줌을 지릴 뻔했다. 그들이 왜 그를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그리고 강시월 대표가 왜 신재민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았다. 이렇게 비교해보니 바보가 아닌 이상 신재민을 선택할 것이다. 나는 즉시 바보 같은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다. 네, 제가 임서연입니다. 그가 우리 세 사람을 훑어보더니 담배를 깊게 빨아들였다. 그래? 근데 왜 호텔에 안 묵었지? 당신이 묵는 호텔방이 몇 호인지는 알아? 망했다. 그때 그들이 내게 방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는데 이건 그야말로 죽음의 문제였다. 세 사람 모두 나를 쳐다봤고 신재민과 강시월 대표는 눈에 띄게 긴장했다. 내 머릿속에는
그들이 주강호에게 맞아 죽는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들이 죽으면 내 승진은 어떡하고 내 딸의 국제학교는 어떡하지? 찰나의 순간 예전에 우리가 호텔에 묵을 때마다 길하다고 888호를 좋아했던 것이 떠올랐다. 나는 도박을 할 수밖에 없었다. 눈을 들어 주강호를 보며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항상 888호를 좋아했어요. 아주 길한 숫자잖아요. 옆에 있던 신재민이 눈에 띄게 안도했다. 주사장님, 제 아내가 정말 888호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방에 묵었던 겁니다. 사실 그 방은 원래 대표님 방이었는데 제 아내가 좋아하니까 저희에게 양보해 주셨습니다. 강시월 대표는 주강호의 몸에 반쯤 기대어 애교를 부리기 시작했다. 여보, 몰래 따라온 것도 모자라서 이제 내 직원까지 신문하는 거야? 나 못 믿어? 이렇게 하면 나 너무 서운해. 온 세상이 내가 당신 아내인 거 아는데 누가 감히 딴 생각을 하겠어. 내가 예쁜 것도 아니고 그냥 당신 눈에 콩깍지가 씌인 거지. 이 사람들 봐. 당신 때문에 벌벌 떨잖아. 겁먹어서 죽겠네. 나는 정말로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신재민은 나보다 더 심했다. 남의 아내를 훔쳤는데 본 남편이 바로 앞에 앉아 있으니 어찌 두렵지 않겠는가. 주강호는 강시월 대표의 말에 넘어가지 않고 여전히 나를 물고 늘어졌다. 근데 왜 혼자 나갔었지? 내가 막 도착했을 땐 당신은 안 보이고 내 아내랑 당신 남편 둘만 있던데. 나는 재빨리 가방에서 초박형 콘돔 상자를 꺼내 흔들었다. 친구 만나러 나갔다가 겸사겸사 이것도 좀 샀어요. 오늘 밤 남편이랑 300라운드 따잔 하려고요. 주 사장님도 하나 필요하세요? 순간 세 사람 모두 얼어붙었다. 주강호가 먼저 정신을 차리고 어색하게 웃으며 손을 저었다. 됐어. 젊은 사람들이나 노는 거지. 난 필요 없어. 그가 웃는 것을 보니 이 일은 일단락된 것 같았다. 이후 식사 시간 동안 신재민은 극도로 조심하며 그들을 윗사람으로 깍듯이 모셨다. 나도 일부러 신재민에게 반찬을 집어주고 국을 떠주며 아주 사이가 좋은 것처럼 보였다. 식사가 끝나고 우리는 888호로 돌아왔고 주강호와 강시월 대표는 810호로 들어갔다. 신재민은 방으로 들어가려는 강시월 대표를 보며 애틋함과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강시월 대표도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이었다. 정말 애처로워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곧 방으로 끌려 들어갔고 문이 닫혔다. 신재민은 밤새도록 우울해했고 심지어 연기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정말 강시월 대표를 사랑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를 방해하지 않고 혼자 진정하게 내버려 두었다. 콘돔은 이미 가방에 넣었다. 어차피 우리는 쓸 일이 없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잠자리에 들기 전 신재민이 갑자기 내게 물었다. 서연아, 오늘 왜 나랑 대표님을 도와준 거야? 우리 방이 888호인 건 어떻게 알았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망했다. 오늘 너무 티나게 도와줬나 보다. 나는 얼버무리기 시작했다. 대표님이 전화했을 때 목소리가 너무 이상했어. 게다가 남편분까지 왔다고 하니 혹시 남편분이 뭘 오해했나 싶었어. 생각해보니 두 분만 단둘이 있으니까 오해할까봐 콘돔이랑 그런 말을 준비했던 거야. 방번호는. 우리 항상 888호 예약하잖아. 이번에도 당신이 다른 방을 선택했을 리 없다고 생각했지. 그는 한동안 나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내가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을 보고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나도 몰랐어. 그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을 때 나랑 대표님은 각자 방에서 나와서 막 내려가려던 참이었거든. 우리 둘 다 깜짝 놀랐지. 게다가 그 사람이 당신이랑 연락할 틈도 안 줬어. 우리가 당신도 같이 왔다고 하니까 바로 대표님한테 당신한테 전화하라고 시켰고 당신이 똑똑해서 다행이지 아니었으면 우리 모두 큰일 날 뻔했어.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그러게 말이야. 나도 심장이 튀어나오는 줄 알았네. 하마터면 내 승진이 날아갈 뻔했잖아. 밤에 우리는 등을 돌리고 잤다. 누구도 그런 마음은 없었다. 다음 날 일어나니 주강호는 이미 돌아갔고 회사 부사장 2명도 함께 떠났다.
어제 그들은 함께 왔던 것이다. 아마 강시월 대표가 말한 그녀를 감시하던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부자들의 세계는 정말 무섭다. 자유조차 갖기 힘들다니. 하지만 이 생각은 곧바로 산산조각 났다. 어젯밤 협조에 대한 감사 표시인지 강시월 대표는 우리를 명품 매장으로 데려가 마음에 드는 건 뭐든 사라고 했다. 그가 사주겠다고? 나는 깜짝 놀랐다. 이건 좀, 대표님, 다 너무 비싸요. 대표님 돈을 쓰게 할 순 없어요. 그녀는 신재민을 힐끗 보더니 웃었다. 어젯밤에 당신이 제때 수습해주지 않았으면 내 남편이 오해할 뻔했어. 난 원래 돈이 많아. 어젯밤에 그가 또 2억을 용돈으로 줬거든. 그래서 당신한테 고맙다고 생각했던 거야. 걱정 말고 마음에 드는 거 다 골라. 알겠다. 사실 부자들의 세계는 나도 갖고 싶다. 자유 좀 잃으면 어떠랴. 나는 더 이상 사양하지 않고 에르메스 가방과 샤넬 정장 세트를 골랐다. 그녀는 정말 망설임 없이 사주었다. 그리고 신재민에게도 고르라고 했는데 그는 파텍 필립 시계 하나만 골랐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룻밤 더 묵고 업무를 마친 후 집으로 돌아왔다. 고속도로 위에서 나는 잠들지 않았다. 두 사람은 거리를 유지하며 선을 넘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 신재민이 갑자기 전화를 받기 전까지는 신재민 씨, 여기는 트리니티 국제학교입니다. 따님 신아름 양이 본교에 합격했습니다. 입학 통지서는 댁으로 발송되었으니 언제 시간 되실 때 학교에 오셔서 입학 서류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흥분해서 소리를 질렀다. 네네네. 모레 시간 됩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그는 무의식적으로 강시월 대표를 보며 기쁨에 찬 얼굴로 말했다. 헉, 여보, 학교에서 전화 왔어. 우리 딸 합격했대. 차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정신을 차린 후 두 사람은 재빨리 고개를 돌려 나를 보았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이어폰을 끼고 고개를 흔들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식은땀이 흐를 지경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사실 내 이어폰에서는 아무런 음악도 나오지 않았다. 방금 그가 받은 전화와 그 여보라는 말, 나는 전부 들었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들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음악을 듣는 척 할 수밖에. 신재민이 내 이어폰을 확 잡아 뺐다. 화나면서도 흥분한 목소리로 내게 말했다. 서연아, 좋은 소식 있어. 트리니티 국제학교에서 우리 딸 합격했대. 모레 입학 수속하러 가자. 나는 적절한 타이밍에 동공을 확장시키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 신재민은 딸을 어떻게 입학시켰는지 계속 설명했고 나는 계속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어떻게 말하든 나는 다 믿었다. 강시월 대표는 옆에서 그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집에 돌아와 시부모님 댁에서 딸을 데려왔다. 딸도 트리니티에 가게 되었다는 사실에 매우 기뻐했다. 그 순간 나는 당시의 소란을 피우지 않았던 결정이 정말 옳았다고 깊이 느꼈다. 그 후 나는 프로젝트 팀 부장이 언제 퇴사하는지 주시했다. 역시 강시월 대표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오래 기다리지 않아 열흘 후 그 부장이 퇴사했고 나는 곧 그 자리에 앉았다. 순식간에 회사 전체가 충격에 빠졌다. 나는 모든 면에서 아직 신입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았고 나 자신도 사실 마음이 불안했다. 당시에 강시월 대표가 나를 그 자리에 앉히겠다고 했을 때 나는 진심으로 갈망했지만 막상 그 자리를 얻고 나니 두려웠다. 나는 서둘러 강시월 대표를 찾아가 이 자리를 양보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저 가볍게 웃었다. 두려워하지 마. 당신을 그 자리에 앉힐 수 있었다면 다 내 이유가 있는 거야. 능력 있는 사람은 많지만 몇몇은 뒤에서 딴짓을 한다는 걸 알아. 당신도 능력은 있지만 온 지 얼마 안 됐을 뿐이야. 내가 신 부장한테 굴림그룹 계약건을 당신 이름으로 올려놓으라고 했어. 그 계약은 나와 그 사람이 가서 따낸 거야. 가끔 당신을 데려간 것도
참여시켜서 이때를 대비하기 위해서였고, 그 프로젝트만 있으면 당신이 그 자리에 앉아도 아무도 불만을 갖지 못할 거야. 나는 충격을 받았다. 대표님, 제가 무슨 자격으로? 그 계약은 다 두 분이 하신 거고, 저는 매번 잔심부름만 했는데요. 이래도 괜찮을까요? 그녀는 일어나 내 곁으로 다가왔다. 나는 온몸이 떨렸다. 솔직히 말해서 그녀가 내 남편을 그렇게 좋아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그녀에게서 여장부의 위압감을 느꼈다. 신재민이 아니었다면 나는 그녀를 만날 기회조차 거의 없었을 것이다. 서연 씨, 스스로를 믿어요. 당신은 능력이 있어. 나는 단지 당신을 그 자리에 미리 앉혔을 뿐이야. 이 회사에는 부사장 자리가 3개 있는데 나머지 둘은 내 사람이 아니야. 나도 내 사람을 하나 앉혀서 중요한 순간에 쓸 사람이 없지 않게 하고 싶어. 당신 남편은 이미 총괄부장이고 당신이 올라오면 내 오른팔, 왼팔이 되는 거지. 나는 충격을 받았다. 그녀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을 줄은 몰랐다. 아마 회사에는 그 두 부사장뿐만 아니라 주강호의 사람이 더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녀의 또 다른 목적은 나를 승진시켜 의심을 피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나를 승진시키면 그녀와 신재민의 관계를 의심하는 사람은 더더욱 없을 테니까. 하지만 그녀는 어떻게 우리 부부를 그렇게 믿었을까? 순간 깨달았다. 나는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이다. 강시월 대표의 말이 맞았다. 내가 굴림그룹 계약을 따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게 된 후 더 이상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5일 후 딸도 순조롭게 입학해 초등학교 생활을 시작했다. 승진도 했고 딸도 입학했고 나는 원하는 것을 다 이루었다. 강시월 대표의 지지에 보답하기 위해 나는 매일 열심히 배우고 팀원들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하나씩 계약을 따냈다. 밑에 직원들도 점점 나를 따랐다. 1년 후 내 자리는 완전히 안정되었다. 신재민과 강시월 대표가 데이트할 때 나는 여전히 그들을 돕고 있었고 그래서 회사 사람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나와 신재민의 월급도 괜찮았고 강시월 대표가 가끔 용돈도 주어 집도 더 큰 곳으로 이사하고 차도 벤츠로 바꿨다. 생활은 아주 편안했다. 평생 이렇게 살 줄 알았는데 주강호에게 갑자기 사고가 났다. 신재민이 내게 말했을 때 나는 조금 놀랐다. 대표님 남편이 술자리에서 백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뇌경색으로 중환자실에 들어갔대. 최근에 그가 회사에 못 나오지만 우리도 해이해지면 안 돼. 뭐? 그럼 그 사람 죽으면 어떡해? 신재민이 갑자기 나를 쳐다봤다. 죽으면 죽는 거지. 어쩌겠어. 당신은 왜 그런 걸 신경 써? 내가 죽은 것도 아닌데. 나는 말을 잘못할 뻔했다는 것을 깨닫고 서둘러 해명했다. 아니, 그냥 대표님은 여자고 남편이 죽으면 충격받을까봐 나한테 그렇게 잘해주셨는데 걱정돼서. 신재민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그게 뭐 대수라고. 그 사람이 죽으면 대표님은 슬퍼하는 게 아니라 기뻐할 거야. 드디어 해방됐으니까.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을 짓자 그는 다시 나를 쳐다보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챙겨 문 밖으로 나갔다. 당신은 신경 쓰지 말고 내 할 일이나 잘해. 나 나갔다 올게. 저녁에 기다리지 마. 닫힌 문을 보며 나는 그가 어디로 갔는지 알았다. 분명 강시월 대표를 찾아갔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조금도 슬프지 않았다. 단지 이 중요한 시기에 그녀를 찾아가는 것이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될 뿐이었다. 더 걱정되는 것은 만약 주강호가 죽고 강시월 대표가 자유로워지면 그녀가 신재민과 결혼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그럼 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딸은 시부모님 댁에 며칠가 있었다. 나는 혼자 집에 있는 것이 지루해서 휴대폰을 열었다. 신재민이 올린 SNS 게시물이 보였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곁에 있을게. 넌 혼자가 아니야. 사진은 고양이 한 마리였지만 나는 고양이 머리를 쓰다듬는 섬세한 손을 보았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 손이 내 손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나는 그것이 강시월 대표의 손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았다. 나는 좋아요를 누르고 싶었고 나도 같이 있어라고
댓글을 달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냥 못 본 척할 수밖에. 역시나 신재민은 밤새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이미 익숙했다. 그들의 관계를 안 후로 그가 밖에 나갈 때 나는 전화도 문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가끔은 실망한 척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부자연스러울 테니까. 그럴 때마다 나는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때로는 가방이나 옷, 때로는 큰 금액의 이체였다. 며칠 후 강시월 대표가 드디어 회사에 나왔다. 얼굴에는 약간의 슬픔이 있었지만 많지는 않았다. 심지어 그녀의 입가에서 미소를 볼 수 있었다. 주강호는 이미 죽은 것 같았다. 그녀는 더 이상 예전처럼 구속받지 않고 대대적으로 회사 내 주강호의 사람들을 숙청하기 시작했다. 2명의 부사장이 해고되었고 그 기회에 몇몇 일반 직원도 해고되었다. 신재민은 한 달 만에 회사의 2인자가 되었다. 강시월 대표 외에는 그보다 높은 사람은 없었다. 감시자들이 사라지자 그와 신재민은 더 이상 예전처럼 몰래 만날 필요가 없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하지도 않았다. 강시월 대표는 자주 신재민을 자기 사무실로 불렀고 몇 시간 동안 나오지 않았다. 2사람은 함께 출입했고 더 이상 시간차를 두지도 않았다. 다른 사람들이 냄새를 맡을까 걱정할 필요도 없었다. 신재민은 심지어 자주 외박했고 2사람은 거의 동거 상태였다. 어차피 지금 회사는 그녀의 것이었고 그녀의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언제든 해고할 수 있었다. 전혀 두려울 것이 없었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했다. 이제 내가 그들을 위해 은폐할 필요가 없어졌으니 언제든 그들에게 버려질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강시월 대표는 나를 건드리지 않았고 심지어 예전과 똑같이 대했다. 내 마음속의 불안은 점점 커져갔다. 일주일 후 강시월 대표가 갑자기 퇴근 후에 만나자고 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드디어 올 것이 왔나? 나를 내쫓으려는 건가? 나는 재빨리 머릿속으로 내 예금을 계산했다. 대략 3억 원에 가까웠다. 딸의 학비는 이미 다 냈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신재민의 돈은 나보다 많았고 차와 집도 좋은 것이었다. 만약 지금 내가 쫓겨나더라도 어쨌든 이득이었다. 내가 카페에 도착했을 때 강시월 대표는 이미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서둘러 자리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내게 커피를 한 잔 시켜주고 나를 보며 말했다. 서연 씨, 당신이 똑똑한 여자라는 거 나도 알아. 그래서 오늘 당신을 부른 건 당신의 생각을 묻고 싶어서야. 예를 들면 재민 씨를 내게 양보하고 내가 당신에게 돈을 주는 걸 선택할지 아니면 계속 한쪽 눈을 감고 살지. 지금 내 남편은 없어. 나는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 어차피 아이도 없으니까. 나는 얼어붙었다. 네, 내가 그러자 그녀는 약간 답답해했다. 아, 내가 잊었네. 당신은 내 사정을 잘 모르지. 주강호 씨는 젊었을 때 다쳐서 아이를 가질 수 없었어. 그래서 나를 그렇게 감시했던 거야. 내가 다른 사람이랑 아이를 낳아서 자기를 속일까 봐. 지금 그 사람이 죽었지만 나도 거의 쉰이라 아이를 낳을 수 없어. 만약 당신이 신재민 씨를 원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와 결혼할게. 만약 당신이 아직 그를 사랑한다면 결혼은 안 할게. 하지만 우리 관계에 간섭해서는 안 돼. 예전에 우리가 들키지 않았던 건 당신이 뒤에서 우리를 도와줬기 때문이라는 거 알아. 특히 지난번에 주강호 씨가 쫓아왔을 때 나는 크게 놀랐다. 제가 잘 숨겼다고 생각했는데 대표님은 다 알고 계셨군요. 강시월 대표가 가볍게 웃었다. 나는 사랑에 빠진 여자일 뿐 바보는 아니야. 그렇지 않으면 이 회사를 장악할 수도 없었겠지. 당신의 목적도 알아. 승진과 딸의 학교 때문에 당신은 싸우지도 않고 우리를 위해 숨겨주기로 선택했지. 그래서 나도 기꺼이 당신에게 주었던 거고 지금 주강호 씨가 죽었으니 당신 생각이 어떤지 묻고 싶은 거야. 내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다. 마지막으로 나는 답을 내놓았다. 대표님이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두 분이 당당하게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양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저에게는 딸이 있으니까요. 괜찮습니다. 그녀는 그저 눈썹을 치켜 올렸다. 당신이 그렇게 선택할 줄은 몰랐네. 하지만 내가 제안했으니 당신이 어떻게 선택하든 받아들일게. 그럼 회사는 계속 다니고 지금 사는 집과 차는 당신이 가져. 그리고 당신 딸에게 큰 평수 아파트 한 채를 더 주고 당신에게는 8억을 줄게. 나는 충격을 받았다. 이건 너무 많습니다. 대표님. 게다가 재민 씨도 젊은 청년도 아닌데 대표님이 왜 그를 위해 그렇게까지 하시는지. 그녀는 나를 보며 갑자기 크게 웃었다. 서연아. 당신은 정말 재민 씨를 잘 모르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그의 장점을 못 보겠어. 젊은 남자들, 내가 안 만나본 거 아니야. 당신들이 들어오기 전에도 만나봤지만 다 마음에 안 들었어. 재민 씨를 만나기 전까지는 영혼의 교감이든 육체의 궁합이든 모든 게 특별히 좋았어. 밖에서 아무나 만나서 병이나 얻는 것보다 제대로 된 영혼의 동반자를 찾는 게 낫지. 몸과 마음이 모두 맞는 사람을 찾기란 정말 어려우니까. 나는 그녀의 생각에 충격을 받았다. 심지어 그녀가 말하는 사람이 정말 신재민인지 의심스러웠다. 하지만 신재민은 정말 큰 단점은 없었다. 바람 피운 것 말고는 정말 흠잡을 데가 없었다. 강시월 대표의 행동은 빨랐다. 오전에 나와 이야기한 후 오후에 신재민이 나를 찾아와 구청에 가자고 했다. 가는 길에 그가 갑자기 내게 사과했다. 서연아, 미안해. 네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걸 몰랐어. 나도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엄청난 부와 명예가 내 앞에 놓였을 때 흔들리지 않기가 어려웠어. 하지만 너와 딸에게 좋은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생각에 내가 가는 이 길이 조금은 가치 있다고 생각했어. 대표님이 마음 써주셔서 네가 이미 알고 있었고 계속 우리를 도와줬다고 하더라. 나 그때 정말 놀랐어. 서연아, 지금 와서 네가 날 사랑하는지 아닌지 따지고 싶진 않아. 하지만 내가 바람 피운 건 명백히 잘못했으니 너에게 사과해야 해. 나는 갑자기 서먹함을 느꼈다. 서둘러 손을 저었다. 아니야. 그때는 정말 화났었어.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던 건 아니야. 단지 이왕 이렇게 된 거 내가 울고불고 해도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걸 알았을 뿐이야. 차라리 딸을 위해 무언가를 얻는 게 낫다고 생각했지. 나도 사심이 있었던 거야. 근데 당신 정말 대표님 사랑해? 만약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 돈도 충분하니까 더 이상. 그가 부드럽게 내 말을 막았다. 서연아, 믿지 않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녀를 사랑해. 물론 처음부터는 아니었고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도 그녀의 돈을 탐해서도 아니었어. 그저 그녀가 주강호라는 무식한 놈에게 시달리는 걸 보니 안쓰러웠어. 나중에 보니 그녀가 겉보기만큼 강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정말로 천천히 그녀를 사랑하게 됐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무슨 말 하는지 이해해. 그녀도 내가 당신 아내라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보면 자기 경쟁자인데 계속 나를 지지해주고 그렇게 많은 좋은 것들을 줬잖아. 그녀는 좋은 사람이야. 신재민은 창밖을 보았다. 그래, 정말 좋은 사람이야. 서연아, 걱정 마. 나중에 나는 아이를 더 낳지 않을 거야. 우리에게는 아름이 하나뿐이야. 그녀는 영원히 내 딸이야. 언젠가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은 다 그녀의 것이 될 거야. 어쩌면 대표님의 재산도 그녀의 것이 될지 모르지. 나는 거의 소리를 지를 뻔했다. 이것이 내가 신재민을 양보하기로 동의한 이유이기도 했다. 강시월 대표는 아이가 없고 신재민과 결혼해도 아이를 낳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그녀의 재산은 공동재산이 될 것이다. 그들이 죽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세상을 떠난 후 이 재산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내 딸의 것이 될 것이다. 이 생각은 지금 내 마음속에만 간직할 것이다. 신재민에게도 말하지 않을 것이다. 한 달 후 나와 신재민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반년 후 그들은 결혼했다. 회사에서 편하게 지내기 위해 그들은 전 직원을 초대해 결혼식을 올렸다. 곧 사무실에 몇몇 험담이 돌기 시작했다.
강시월 대표가 우리 결혼에 끼어들어 불륜을 저질렀다는 식의 이야기였다. 이 일은 그들이 해명할 수 없었고 할수록 더 꼬일 뿐이었다. 그래서 내가 나섰다. 나는 항상 의도적으로 나와 신재민은 감정이 없어서 합의하에 평화롭게 이혼했고 이혼 후에 그들이 만난 것이라 제3자는 없다고 사람들에게 말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소문은 사라졌다. 강시월 대표는 특별히 나와 딸을 식사에 초대해 고맙다고 말했다. 만났을 때 그녀는 직접 딸에게 등기부등본 한 부를 건넸다. 안녕, 네가 아름이구나. 이모가 처음 보는데 작은 집 하나 선물해도 괜찮을까? 이 집은 네 학교 근처에 있어서 등교하기 편할 거야. 나는 크게 놀랐다. 대표님, 안 됩니다. 이미 한 채 주셨잖아요. 게다가 트리니티 근처 집은 작지도 않고 쇠뱀 몇 억은 할 텐데요. 그녀는 신재민의 팔짱을 끼고 웃었다. 내가 좋아서 주는 거야. 최근에 당신이 계속 해명해주지 않았으면 나 아직도 억울한 누명 쓰고 있을 거야. 어차피 재민 씨에게는 아름이 하나뿐이고 나는 아이가 없으니 우리가 함께 예뻐해주면 좋잖아. 그 순간 내 눈시울이 갑자기 뜨거워졌다. 대표님, 저희한테 너무 잘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녀는 내 손을 잡았다. 서연아, 앞으로 내가 당신 가족이 되어도 될까? 나는 딸을 쳐다봤다. 딸이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나이 이모 좋아. 정말 좋아. 그러고는 강시월 대표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아름이, 이모 고마워요. 나는 눈물을 삼키며 웃었다. 그래, 아름아, 내 말이 맞아. 이모는 정말 좋은 분이야. 나는 강시월 대표의 손을 마주 잡았다. 대표님, 당신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건 저희의 영광입니다. 신재민이 우리를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우리를 깊이 끌어안았다. 사실 당신들이 틀렸어. 당신들이 있어서 내가 영광인 거야. 나는 창밖의 풍경을 보며 한동안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마치 이 순간이 꿈만 같았다. 하지만 어쨌든 내 마음은 즐거웠다. 이 결혼의 파탄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잃지 않았다. 오히려 아주 많은 것을 얻었다. 내 딸은 더 많은 것을,